달러나 이제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얘가 진짜 안전한 게 아니고 주식이 빠질 때 올라줘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이 빠질 때 안 빠져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전한 상품이 아니에요. 제 자산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그래도 수익은 났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예,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알아서 돈이 마법처럼 불려나는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ETF나 연금 그리고 절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오늘부터 마법처럼 돈을 불려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마법의 돈 굴리기 그리고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인 김성일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융업에서 쌓으신 경험을 돈 굴리기 그리고 연금 굴리기 네. 이제 책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연금이나 뭐 각종 뭐 은퇴, 개인 연금, 개인 은퇴 계좌 이런 뭐 IRP나 ISA라고 하죠. 네.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뭐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만큼 이제 자산 배분과 운용 그리고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도 노하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은 자산 배분 투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뭐 실제 ETF 거래 등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 안전하게 투자를 좀 해보자 라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책에 담아서 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냈던 책이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인데 이 책을 낸 이유는 17년에 마법의 돈 굴리기를 내고 독자분들이 제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2017년, 2018년도에 연금 계좌에서도 ETF로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러면 마법의 돈 굴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제가 바로 금융맹이였는데 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보니까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들에서 ETF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네.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제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랑 우연히 미팅하다가 뭐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걸 이제 모아서 책으로 냈던 거고요. 홍춘호 박사님이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그분과 이제 저희 모회사인 이제 리치고의 그 김기원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관두고 지금은 이제 홍춘호 박사님이 저희 회사 대표시고 제가 이제 CIO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이 꽤 괜찮아 라고 해서 책을 쓰고 설명을 했지만 그걸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계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주식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도 막상 시작하고 나서 리밸런싱을 안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저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많은 이제 뭐 지인들도 있고 뭐 블로그, 이웃, 유튜브 이제 팔로워분들도 계신데 리밸런싱 안 하고 계세요. 뭐 방법은 이미 책에도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귀찮다, 바쁘다, 깜빡했다. 심지어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 어려워하시는 점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자산 배분 이론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는데 그 책이 나온 지 이미 뭐 2년,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첫 번째 책 5년이 지났는데 포트폴리오가 지금도 유효하냐? 이런 이제 질문도 많이 오세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ETF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비용이 저렴한 ETF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같은 철학과 전략이지만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을 매번 다시 낼 수는 없잖아요. 예. 출판사의 뭐 입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저희가 이제 시장을 공부를 하고 관찰하니까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는 이제 이 회사 일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계속 했었어요. 당연히 개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들과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리밸런싱을 언제 해야 돼? 네. 주가가 빠졌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예.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죠.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자 투자한 시점도 다르고 투자한 금액도 달라요. 네. 그러면 각자 다른 신호를 드려야 되거든요. 지난달에 한 사람이랑 이번 달에 한 사람이랑 같은 날 리밸런싱 신호가 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다르게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좌별로 다 따로따로 이제 관리가 돼서 알려드리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리치고라는 앱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올해 5월에도 이제 그래서 책을 한번 업데이트 해주신 책이 ETF 처음 공부로 이 책을 출간해 주셨는데 저 페이지 수를 보니까 50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되게 ETF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필요한 부분을 다 담아주셨는데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볼만합니다. 진짜로 백과사전처럼 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네. 왜냐면 되게 이제 일부 내용만 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ETF가 뭐 하는 애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어떤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언젠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제 만든 책이었고 앞에 한 150페이지만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ETF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거기에 이제 K 올레더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익히시면 좋고 뒤에 한 300페이지는 이제 ETF에 대한 설명들이 쫙 있어요. 그거는 궁금할 때 찾아보는 용도. 예를 들어서 뭐 ESG 뭐 이런 거 한참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ESG에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ESG ETF가 있다던데? 그럼 어떤 ESG ETF가 있고 ESG ETF들이 실제 성과는 어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제 제가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하시면서 볼 수 있어서 ETF에 관심이 있거나 ETF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 권쯤 이렇게 책상 옆에 꽂아뒀다가 궁금할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이제 K 올레더에 대한 좀 구상을 조금씩 이제 해주셨는데, 다른, 사실 요즘 뭐 투자자들이 그냥 코스피나 아니면 S&P 500 같은 대표 시장지수 추종 ETF를 사시는 경우도 많은데, K 올레더를 이렇게 일관된 전략으로 추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 실제로 많이 나오세요. 뭐 20년치 백테스트 책에서 보니까 뭐 주식 갖고 있는 거나 수익률 비슷하던데 그냥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식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냐. 20년, 30년 보호해야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보신 데이터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20년치 수익률, 뭐 30년치 수익률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코스피만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S&P 500만 갖고 있었다고 치면 올해만 딱 들어도 이미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딱 한 종목 갖고 있어. 그럼 너무 명확하게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혹은 이 지수가 올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10개월, 지금 11개월 넘게 코스피는 거의 1년째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빠져요. 이 빠지는 걸 견딜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못 견디고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야, 이거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팔았다가, 뭐 코스피든 S&P 500이든 팔았다가 더 빠지면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이제 갈등에 쌓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시점에서. 잘못된 시점에서 팔고, 그리고 이제 반등한 다음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반등을 했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되게 주저하게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산 배분 투자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제 자산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그래도 수익은 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20-30%의 뭐 매년 20-30%의 수익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그러면 자산 배분이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뭐 5에서 10%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반문을 하죠. 저 스스로도 뭐 한 10여 년 투자를 한 거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진지하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들을 접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야, 20%의 수익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계 5위 부자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세계 탑 10 부자 중에 거의 유일한 투자자일 거예요. 나머지 다 창업하신 분들이고, 뭐 버핏 자체도 이제 투자 반, 경영자 반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의 수익률이 20%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 20%가 좀 안 되는 수익률을 50년, 60년을 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다른 굉장히 유명한 뭐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그 올레더 전략으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도 수익률 20% 수준이에요. 뭐 세계 탑 100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봐도 뭐 16%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 혹은 뭐 금융업에 몸담고 있지만 투자에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아니면 정말 좋은 운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은 그거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하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름을 K 올레더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올레더가 워낙 유명하니까 예. 올레더에 친숙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올레더보다 이게 더 좋아. 라는 걸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원조 올레더는 이제 레이 달리오 회장이 이제 언급한 개발한 미국의 ETF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성과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주식, 채권, 뭐 금 원자재 골고루 이제 섞는 이제 큰 줄기는 다르지 않는다. K 올레더 상품이 한국 투자 입장에서 원조 올레더보다 좋은 거 맞아? 이런 질문을 드릴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레더도 결국은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을 굉장히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본인이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퍼진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을 텐데 올레더는 이제 자산 배분 어떤 상품의 한 명칭이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의 기본은 분산이거든요. 자산 간 분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골드라든지 원자재 같은 건 대체 투자에 들어가겠죠. 리츠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올레더에는 이 자산 분산이 되어 있어요. 자산 분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분산을 자산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지역도 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기에 추가해서 통화 분산까지 되어 있죠. 그 통화 분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역 분산은 뭐 이런 거예요. 선진국에만 투자하지 말고 혹은 뭐 우리나라에만 투자하지 말고 나눠놔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장이 더 좋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자산이 또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자산 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역 분산을 하는 건데 통화에도 이게 똑같이 들어가요. 뭐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다 빠졌어요. 주식국지 할 것 없이 뭐 역대급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힘든데 달러만 정말 주야장창 올라가지고 달러 캐시만 이제 현금도 이제 금리 올리면서 그 현금성 자산도 계속 올랐고 달러는 더 많이 올랐죠. 주식 국채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환율이 팍팍 오른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든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이거를 당연히 투자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고, 제가 이걸 처음 안 거는 2012년에 나온 그 홍춘욱 박사의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데이터만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투자에 접목하진 않아요. 경제금융학적인 혹은 실무적인, 실질적인 이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책에서 정말 그걸 잘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놀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홍준호 박사님 책인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올레더에는 그게 없어요. 통화 분산이. 왜 없냐면, 레이 달리오가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는데, 저희 같은 신흥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화 분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훨씬 유리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이제 K 올레더라고 해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은 그런 ETF나 전략이나 추정지수 또 운용 방식을 볼 때 사실 자세한 거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상품명만 보고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ETF 아니면 뭐 ESG ETF 말씀하신 대로 제목만 보고 이 ETF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걸로 중국 차이나 전기차 ETF 이런 거 많이 사셨죠. 투자자들이 이런 ETF를 볼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테마 ETF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정말 그 산업
분야나 예. 그 테마에 뭔가 인사이트가 있거나 오랜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메타버스 유행해가지고 뭐 이게 뭐 ETF 상품도 많이 나오고 펀드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뭐 했는데 지금 너무 성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메타버스가 뜬대, 누가 뜬다던데 라고 해서 근데 내가 메타버스 주식을 살긴 귀찮고 그래서 ETF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그냥 덜컥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투자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그렇게 쓰러져간 테마들은 너무 많거든요. 네. 테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테마,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섹터도 많이 이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이제 거의 말이니까 내년에 뜰 섹터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을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알면 제가 하겠죠. 제가 되게 뭘- 솔직하신 게. 당연히 아, 예. 솔직하고 그리고 그걸 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예. 뭐 내년에 뭐가 뜰 거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 돈을 넣고 있는가라는 또 질문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좋다고 얘기하면 그 너는 돈 넣었냐? 약간 이런 질문 맞습니다. 해봐야 되고 맞습니다. 실제로 은행을 가시거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 혹은 다른 금융사 누구를 만났을 때 상품 권유받잖아요. 예. 뭐 이런 글로벌 무슨 펀드가 좋대라고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렇게 좋으면 본인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거와 더불어 이제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비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뭐 ETF도 지금 0.1년의 보수, 네. 공식적으로 받아가는 이제 총보수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0.99%짜리도 이제 몇 개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비싼 거죠. 예. 왜냐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인 경우에는 0.01 얼마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래도 0.99면 뭐 거의 수십 배 이제 비용이 나가는데 이제 액티브 ETF들이 좀 비용이 비싸요. 네. 보수가 비싼데 그러면 진짜 액티브하게 수익을 더 내면 돼요. 수익은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보수만 비싸다.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ETF 처음 공부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벤치마크 모든 것에 벤치마크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미국 주식형이다라고 하면 S&P랑 500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똑같이 움직여. 근데 보수는 너무 비싸. 예. 0.01과 뭐 1%의 그 차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숨겨진 또 비용이 있어요. 네. 총 보수는 공식적으로 나와요. 네이버 이제 네. ETF 이름 검색하면 오른쪽에 총 보수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요거 말고 다른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가면 뭐 A, B, C, D라는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 총 보수는 여기서 일부인 거고요. 다른 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저도 이제 그런 비용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 같은 두 개가 비슷한 건데 비용이 더 비싼 애를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시가총액이 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숨겨진 비용이 뭐냐면 ETF를 사고 팔 때 적정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면 내가 10,000원에 사거나 팔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1,100원에 사야 된다거나 뭐 9,900원에 팔아야 되면 손해가 나잖아요. 이런 거 네. 이제 슬리피지라고 하거든요. 네. 매매할 때 손해보는 금액.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막으려면 이제 거래량이 많거나 시가총액이 큰 그런 ETF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ETF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여러 개 주식에 분산 투자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냥 믿는 경우가 많은데 ETF도 이제 투자할 때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상품이라서 특히 ETF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리스크라는 게 뭐 있을까요? 되게 좋은 이제 워드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ETF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익이 나는 상품은 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채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안전하냐? 달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달러
주식이나 이제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건 상반된 개념이에요. 얘가 진짜 안전한 게 아니고 주식이 빠질 때 올라줘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이 빠질 때 안 빠져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전한 상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달러가 안전하대. 그래서 달러를 사요. 뭐 $1,000를 사요. $1,000을 갖고 있으면 이게 원화 가치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전함, 편안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투자 대상이 다 동일합니다. 이제 ETF도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책을 이미 읽으신 독자분이 이 영상을 보시다가 저분이 하는 건 좀 안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책팔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 정보를 얻어가시는 건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귀찮잖아요. 네. 투자 공부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업도 있고 뭐 집안일도 있고 한데 또 투자도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번거롭고 힘드니까 유튜브 보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거 따라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렇게 많이 접근하시는데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나쁘게 표현해서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금융 사기, 사건 사고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ETF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금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금이 금융회사가 망하면 이제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아세요? 5천만 원. 그렇죠.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해줘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4,7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넣으세요. 그냥 이자까지 받아야 돼요. 받으시려고. 예, 그렇게 나눠서 넣으시는데,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겪어보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ETF에 있는 돈은 안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금한 거는 5천만 원 이상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ETF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놨잖아요. 이 1억은 ETF 운용사가 망하거나, 혹은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망해도 내 1억은 그냥 있어요. 이 1억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증권사에서 ETF를 매수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어치 매수했다고 치면 내 돈 1억이 증권사에 있거나 ETF 운용사에 있는 게 아니고 ETF 운용사랑 계약을 맺은 수탁사라고 있어요. 보통 은행인데 이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행에 돈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망해도 내 돈 1억은 안전해요. 자,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죠? 지금 뭐 은행 지금 좀 위험하다고 말 많잖아요. 자, 은행도 이 자기네가 수탁사로서 이제 관리하는 돈은 예금이나 대출하는 돈이랑 통이 따로 돼 있어요. 돈통이. 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해요. 은행이 망해도 이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금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대출이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금보다 ETF가 더 안전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자산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 길도 없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ETF를 사기 전에 뭔가 이 ETF가 담고 있는 이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추정해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또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특히 주식하시는 기업의 이제 주가를 적정하냐를 보기 위해서 많이 접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채권의 이제 가치, 국채의 가치 계산이 안 돼요. 자, 금의 가치 계산 안 되고 달러의 가치도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주식 회사에 대해서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마저도 이제 한계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너무 싸다, 뭐 담배꽁초 주식이다, 이건 그냥 기다리면 다 오른다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제 더 빠지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처럼 이제 자산 배분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자산의 상대적인 가격 비중에 더 중점을 둬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주식하고 달러만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50대 50을 가지고 있었으면 작년 기준에서는 주식이 계속 올랐잖아요. 주식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데 자산 배분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 포트 안에서 내가 원래 50대 50을 500만 원씩 샀는데 얘가 600만 원이 됐어요. 주가가 올라서. 뭐 달러는 좀 빠져서 뭐 4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 주식이 달러보다 올랐잖아요. 그럼 얘는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비싸다 싸다로 보는 거죠.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야 되잖아요. 네. 요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주식을 일부 팔아서 달러를 사요. 그러면 높이가 맞춰지겠죠. 네. 높이가 맞춰진 상태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올해 장을 딱 보면 주식이 빠지고 달러는 올랐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균형이 무너졌는데,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누가 비싸냐? 달러가 비싸죠. 예. 주식이 싼 겁니다. 그러면 항상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럼 균형을 다시 맞춰줘요. 네. 그러면 저가 매수에 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봐서 달러가 지금 1,400원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고, 뭐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주식 밸류에이션도 어렵지만 달러 이런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 지난달에 누군가가 환율이 이제 다 올랐다. 네. 이제 100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상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00원 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앞으로 2주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이유로 돼서 올라간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반대의 이유를 대면서 환율이 이제 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늘 양쪽에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항상 있어요. 그럼 내가 이쪽 말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쪽 말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자산배분 투자 관점에서는 전망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달러가 내 포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원 떨어져서 이게 좀 빠졌어요. 우리나라 주식 올랐잖아요. 예. 주식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비싼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달러 더 빠지면 어떻게? 달러 더 빠지면 비싼 주식을 팔고 달러를 또 사요.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혹은 이제 가치 평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국채 밸류에이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신용도의 밸류에이션 따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뭐 글로벌 신평사들이 내놓는 너네 이제 3등급 정도의 신용도를 갖고 있어. 근데 국채는 이제 국가의 신용도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대상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